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230.93% 증가했거든요. 3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4분기 때 보통 성수기라서 수출이 많이 되니까 4분기 때 주가 올라가겠죠. 작년에 캐파가 이제 12만 5천 톤이었고요. 올해 19만 톤, 내년에 28만 톤, 25년도에 40만 톤, 26년도에 55만 톤, 27년도에 70만 톤인데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35만 원 정도가 일단 적정 주가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50만 원, 25년 기준으로 68만 원, 26년 기준으로 75만 원 정도, 27년도는 80만 원 정도니까 지금 뭐 30만 원도 깨진 상황인데 80만 원 정도까지는 좀 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포스코 퓨챔을 보면은 이거 회사에서 좀 힌트를 줬어요.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10만 5천 톤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캐파가. 매출도 보면은 2030년도에 43조, 영업이익은 3조 4천억을 불렀어요. 작년 매출 대비해서도 저 43조라는 게 13배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20배가 넘는 거죠. 올해부터 2032년 이때까지 장기 수주 계약도 다 있어요. 올해 내년부터 포스코 퓨챔의 실적 성장폭이 굉장히 지금 가파를 수 있는 거죠. 향후에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터즈증권 강북 WM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창한 영업부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좀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양극재 수출액이 4개월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2분기부터 양극재 수출과 가격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양극재 산업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4개월째 양극재가 하락해서 우려가 많이 있는데 2022년도 1분기까지만 해도 에코프로 BM에 대한 매출 컨센서스가 작년에 2조에서 3조, 그리고 올해 한 4조 정도 됐었어요. 많으면 5조. 그리고 내년이 한 6조 수준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양극재 밸류 3년 땡겼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거 2020년, 21년, 2022년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양극재 밸류 3년 땡겨서 반영됐다고 하면서 박스권 간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에코프로 BM의 매출이 2022년도에 5조 3천억, 2023년 올해는 한 8조에서 10조 얘기하고 있고, 회사 가이던스가 10조예요. 증권사 컨센서스가 8조 좀 넘는 수준이고, 뭐 10조 넘는 전망치도 있지만은, 뭐 9조 정도 되겠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2027년과 2030년까지 별로 땡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제가 아까 그래프를 보여드렸잖아요. 양극재 수출 데이터랑 실적 추이를 그대로 따라가서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밸류 땡긴 게 아니라 지금을 현재를 반영한 거고,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이 작년에 영업이익이 에코프로 BM이 한 3배 이상 올랐고, 에코프로가 7배 올랐거든요. 근데 작년 주가 빠졌다고요. 주가가 빠졌어요. 실적 7배 올라가서 반영해야 되잖아요. 못했다고요. 올해는 그래서 한 번에 튄 거고, 요 그림. 4월달 그 고점. 거기까지가 비율이 이렇게 실적이 이제 갔으니까 이게 갔어야 되는데 못 가고 한 번 올라가서 한 번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대략 작년 실적을 반영한 거고, 여기서 또 올라간 거가 올해 실적 상승분을 반영했는데 올해 실적 상승분보다 주가가 더 올라간 건 오버슈팅이라서 조정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 조정되니까 눌림이 나오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수량이 수출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액은 지금 7월달, 8월달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판가가 좀 떨어지는 거고요. 8월달에 그 수출액 및 수출량은 전월 대비해서 소폭 증가했습니다. 8월달은 증가를 했고, 이제 단가가 떨어진 거죠. 단가가 이제 13% 8월달에 떨어졌고, 오늘 9월 1일부터 10일까지 발표도 판가는 좀 떨어졌는데, 특이하게 NCM 양극재는 판가가 살짝 이제 소폭 지금 반등을 좀 한 걸로 일단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대체로 수출 물량이 월 초에는 좀 안 좋습니다. 대체로. 이게 뒤로 갈수록 더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NCM 양극재 가격은 반등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NCA 쪽이 좀 하락을 좀 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NCA 쪽은 아무래도 삼성의 SDI가 많이 하다 보니까 SDI 쪽의 출하가 좀 부진해서 그런 것 같고, 또 NCA가 가격으로 더 비쌉니다, 사실. NCM보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NCM 양극재가 어쨌든 수출 가격은 좀 반등세가 2개월째 나타나고 있고요. 4개월 하락 이후에 지금 반등이고, 아직은 NCA 쪽은 이제 아마 이번 달 빠지면 3개월 연속 하락은 나올 것 같은데, 대체로 이제 아마
업계에서도 3분기 정도가 양극재 바닥이 아니겠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있어서 에코프로비엠 IR 때도 3분기를 좀 바닥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3분기 이후로 회복하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어서 아마 지금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왜 지금 구간이 단기적으로 주가 바닥일 수 있는지를 좀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 왼쪽이 그 양극재 수출액 기준의 그 차트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에코프로 BM의 주가 주봉 차트입니다. 이걸 잘 비교해 보시면 이 박스 친 구간이 그러니까 2021년 1월부터 그러니까 2022년 12월 정도, 그러니까 작년이야, 작년 구간. 작년 수출 데이터 이렇게 쫙 올라갔던 거예요. 쫙 올라갔는데 주가가 보면 빠졌죠. 주가 빠졌습니다, 작년에 에코프로 BM이. 그러면서 올해 좀 올라갔죠. 그러면은 요 모양이랑 여기서부터 요 모양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갔어야 될 게 빠져서 한 번에 올라간 거거든요. 요만큼이 수출 데이터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오버슈팅 한번 나오니까 조정 나온 거고. 그래서 요 모양이랑 이렇게 된 모양이랑 거의 같다는 거죠. 원래 시기적으로 작년에 에코프로 BM 주가가 많이 올라갔었어야 돼요. 못 올라간 게 눌렸다가 지금 한 번에 올라간 거고 그건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결국엔 보면은 이 의미를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양극재 기업들의 주가가 뭐 7년을 땡기든 뭐 2030년 반영 이게 아니라 결국 이 수출 데이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주가 움직임이. 지금 보면은 3분기 때 수출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주가 조정 받고 있고 회복될 거면 더 반등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수출 데이터 분기 실적을 따지면서 주가 조정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뭐 2027년, 뭐 2030년까지 주가 반영됐다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실적이 올라간 만큼 수출이 많이 된 만큼 주가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의 기울기만큼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고 지난번에 이제 56만 원, 58만 4천 원까지 갔었네요. 여기까지 갔던 거는 좀 오버슈팅 좀 나왔던 거죠. 다시 좀 그 기울기보다 좀 더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또 공매도도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출 데이터가 좀 늘리다 보니까 조정이 들어왔고 공매도도 많이 있고 또 매도 물량도 있고 한 건데 보시면은 7월, 8월 달에 수출 데이터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수출액이. 그러면은 대략 지금 구간이 어쩌면 이제 에코프로 BM을 비롯한 양극재 기업들, 포스코 퓨처의 뭐 코스모 흰소재 이런 기업들이 주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바닥 구간에 왔다라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출 데이터, 수출액이 앞으로 계속 올라가고 한다 그러면은 주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 연관관계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양극재 기업들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고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반영이 되면은 아직까지도 성장성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양극재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잘 보면은 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IRA법이 굉장히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대미 수출이 급증하는 사례가 된 건 분명해요. 이게 특히 이제 무역협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IRA법 시행 1년 동안 한국제 양극재 기업들의 대미 수출이 급증했다는 자료가 나왔고요. 무역협회가 9월 5일 날 발표한 게 있고 그 이후에 발표한 게 있는데 미국 IRA법 시행 지침이 우리나라 배터리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해가지고 이거 통상 리포트가 나온 게 있습니다. 9월 5일자. 여기 보면은 2023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대미 양극재 수출은 12억 4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1.4% 증가했다. 리포트가 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미국 내 배터리 기업들이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원료가 되는 이제 그 양극재가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리고 보통 양극재 기업들의 장점은 배터리 수출량보다 2022년부터 양극재의 수출이 배터리 수출을 앞질렀습니다, 지금은. 왜냐면은 배터리 그전에 3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완성차도 들어가고 다른 배터리 기업에도 양극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출액이 배터리를 넘어갔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양극재 쪽이 더 실적이 더 좋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전체 양극재 수출 중에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도에는 4%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11.7%, 올해 현재 6월까지 상반기에 16.6%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런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리튬이라든가 전구체 이런 쪽은 대중 적자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대중 적자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머티리얼 같은 이런 전구체 기업이 빨리 상장이 돼야 돼서 증설을 해야 되는 거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은 빨리 상장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7월까지 데이터 추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는 대미 양극재 수출액이 작년보다 178% 성장을 해서 IL의 효과가 있다라고 좀 나왔고요. 여기 이제 무역협회 자료 있습니다. 이 자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2021년도 1월만 해도 대미 양극재 수출이 900만 달러밖에 안 됐는데, 지금 1년 지나니까 6배 성장해서 5,700만 달러, 지난 1월 달에 성장했고, 좀 더 올라간다는 거죠. 1월에서 7월까지는 그 18억 3,600만 달러.
작년 대비해서 177.8% 성장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IRA법에 굉장히 우리가 수혜가 될 건데, 다만 이제 이게 지금 어떤 법 시행이 예를 들면 해외 우려 기간에 대해서 명확한 지침이 없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과 정부체 같은 게 협력해가지고 미국에 수출한 것들이 있는데, 이게 해외 우려 기관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그 기업의 합작법인에 대해서 뭐 지분을 다 인수하다든지 다른 좀 대응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리스크는 아직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최근에 좀 시장이 조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IRA법이 뭐 완전히 폐지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축소라든가 변경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리스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약간 시장 노이즈로 작용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 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 시장이 그런 정도고서 양극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미국 시장 여기가 좀 가장 지금 핵심인 거고, 이거는 배터리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 양극재가 기술적인 혜자 이런 게 진짜 높은 건지 아니면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는 건지. 그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하는 있는 기업은 딱 5개, 전 세계 다 5개 있고요. 특히 이제 NCM 811 이상의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개발했던 거는 국내 5개 업체가 그런데 90% 이상 울트라 하이니켈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또 국내 5개밖에 없고, 지금 아까 CATL 같은 경우와 NCM 811에 대해서는 지금 SK 대비해서도 3년 이상 기술력이 처지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파우치는 할 수 없고 각형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LFP 배터리가 채택이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LFP 배터리가 2021년부터 주요 특허가 풀렸습니다. 2021년과 2022년도에 특허가 많이 풀리다 보니까 중국에서 LFP 배터리 너나 하나만 만들 수 있었던 게 특허 풀려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국내 3원계 배터리는 이 파우치형 같은 경우는 특허가 지금 다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요. 다 걸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CATL 같은 경우가 한국 사람 접근 못하게 막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파우치형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만 SK온과 LG 에너지 솔루션만 가능한 거고, 지금 아까 NCM 9반바 이런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 기반의 배터리는 이제 국내 기업만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혜자가 있고, 그리고 CATL은 아예 지금 거기는 엄두도 못 낸 상황이다 보니까 자꾸 다른 배터리로 개발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스펙을 막 내고 있거든요. PPT 한 장이 있는 실제 그 스펙이 나올지 못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테슬라 모델 Y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실제 주행했을 때 겨울에서는 뭐 실제 공식 주행 거리의 절반밖에 성능을 못 낼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그런 배터리 상태라기 때문에 기술력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제 지금은 이게 그 광물 가격에 따라서 이제 LFP 배터리와 우리나라 그 3원계 배터리 간의 가격 어떤 싸고 말고 이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9만반이나 비교하게 되면은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811보다 좀 싸고 그럴 수 있는데, 리튬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되면은 그 탄산 리튬이 LFP 배터리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 경쟁이 있고 약간 그런 구조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양극재 원가 구조가요, 70%가 리튬이고요, 20%가 니켈이고, 코발트라 망가뇽 나머지 정도, 한 자릿수 정도라서 리튬에 따라서 판가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의존도 높습니다. 그게. 그래서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양극재 가격이 한때 뭐 톤당 그 7천만 원까지 간 적도 있고 한 거라서 지금 4천만 원대 정도까지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좀 조정을 받기 때문에 이게 매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은 뭐 6%, 7%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볼륨이 줄어드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볼륨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거 있겠죠. 올라가게 되면은 매출 볼륨이 늘어나니까 같은 영업이익률이라도 봐도 영업이익 규모가 커지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이게 리튬도 공급을 할 때 예를 들면 너무 많이 비쌀 때 쟁겨졌을 때 떨어지게 되면 판가가 연동되니까 거기서 로스가 크게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LNF가 지난 2분기 때 영업이익이 30억 난 게, 테슬라에서 리튬 많이 재고를 많이 축적해내려고 해서 했다가 리튬 가격이 급락해가지고 그 재고 평가 손실을 그렇게 본 거고, 에코프로 BM 걸 방어 잘 한 거고요. 왜냐면은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라는 이제 탄산 리튬을 수산 리튬으로 컨버전하는 그런 기업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방어가 잘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어려울 때 실적 방어가 잘 되는 기업이 좋은 거고요. 동박 같은 경우가 문제되는 게 보면은 그 전기세 올라갔다고 적자나고 막 이러잖아요. 말레이시아 쪽에 동박 기업들 많은 이유가 거기 전기세가 싼데, SKC라든가 일지 머티리얼즈, 뭐 솔루 첨단 소재 매출은 있어도 적자되는 게 전기세 많이 올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어떤 가격 방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리고 양극재 기업을 우선으로 본 게 어쨌든 가격의 주도권을 양극재 기업들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판가로 전가할 수 있는 게 양극재 기업이라서 양극재 기업들의 중심이 갑이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하는 품질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줄 서 있는 거죠.
자동차 기업들은 수십 개고, 그리고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는 또 적고, 그리고 그 배터리에 원하는 품질을 만들 수 있는 하이니켈, 울트라 하이니켈 만들 수 있는 양극재 기업은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가격의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봤을 때는 양극재 기업들이 배터리 업체보다 가격 주도권을 갖고 있고, 배터리 기업은 또 완성차보다도 가격 주도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봐야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가 모든 갑의 위치에 있었다고 하면 지금 약간 반대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그 양극재 아까 원가의 70% 차지하는 게 삼원계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고, 또 탄산 리튬을 많이 쓰는 LFP도 탄산 리튬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이 값이 시대죠.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떨어지니까 관련 기업들도 좀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기대가 높은 이유도 당연히 리튬 때문이니까요. 양극재 가격 하락 이슈로 인해 배터리 주식들의 밸류에이션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이제 포스코 퓨처엠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홀딩스,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순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큰 관점에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보는지를 말씀드리겠고, 그냥 결론은 그냥 실적 따라갑니다, 지금. 아까도 보시면 이제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수출 데이터, 분기 실적 따라서 주가 그냥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실적은 올라가는데 주가 눌리면 나중에 다시 반듯 튀어 올라가게 돼 있고, 그게 자꾸 이제 공매도로 인해서 이렇게 눌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정상화 될 때 주가 튀어 올라가는 것이고, 일단 포스코 퓨처엠을 보면은 이거 회사에서 좀 힌트를 줬어요. 이게 이제 동사가 이제 양극재 생산 능력을 100만 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물론 15만 톤은 LFP 배터리라든가 뭐 하이만가 이런 게 포함된 거긴 한데, 100만 톤 생산을 하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10만 5천 톤 정도거든요. 그러면 거의 9배, 10배 가까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캐파가. 그래서 이제 매출도 보면은 2030년도에 43조, 차트에 보시면,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 3조 4천억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100만 톤, 양극재 100만 톤, 그리고 음극재 37만 톤, 그리고 이제 사실 포스코 퓨처엠 전구 최다거든요. 사실 근데 이거를 다 합쳐서 밸류에이션 매기기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이 회사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2030년도에 매출 43조에 영업이익 3조 4천억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요게 보면 영업이익률이 7.9%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5에서 6% 정도 됩니다. 그거보다 영업이익률을 높게 제시를 한 거예요. 영업이익률은 향후에 더 올라갈 거라고 좀 보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 매출 대비해서도 저 43조라는 게 13배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20배가 넘는 거죠. 그 정도 규모인 거고, 그리고 요 시가총액 100조를 내 있습니다. 100조 달성하겠다고 목표. 100조를 목표로 했어요. 지금 30조 정도 될 테니까 3배 이상 올라가는 거죠. 근데 실적은 10배 이상 올라가는데 주가는 3배 정도인데, 이걸 환산해 보니까 요 시가총액 100조에 영업이익 그 3조 4천으로 나누면은 29.4배거든요. 영업이익 배수 POR이 29배 정도 되는 거예요. 2030년도 기준으로. 벌어들인 거 영업이익에 29배 정도 준 밸류가 이제 100조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수주가 보면은 수주한 거 100조가 넘어갔거든요. 대략 보면은 2022년에서 2026년도 있고 2023년도가 많죠, 보면. 그리고 2025년도도 물론 있지만은 2023년도 올해부터 2028년, 29년, 33년, 32년 이때까지 장기 수주 계약이 다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올해 내년부터 포스코 퓨처엠의 어떤 그 실적 성장 폭이 굉장히 지금 가파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수주, 요 스케줄로 봤을 때. 이제 포스코 퓨처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 타겟팅을, 가이던스를 준 게 2030년도에 이제 시가총액 100조를 얘기했으면 영업이익 배상 29배가 이상이 준 밸류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률 7.9배고 현재보다 더 높게 봤다. 2% 정도 이상을 또 높게 얘기를 한 거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도 가치를 따지려면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철강 밸류에다가 2차전 소재 밸류 해가지고 시가총액 얼마 이렇게들 많이 제시하는데, 그거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PBR 5배 얘기 있었잖아요. 사실 그건 제 밸류는 아닌데 뭐 괜찮겠다.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2025년 기준으로 PBR이 10배니까 이 수주계, 2차전지 소재 밸류 수주계를 완벽하게 따라 해가지고 영업이익 비중이 뭐 50%, 2차전지 소재 쪽으로 50% 이상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에코프로의 절반 정도 PBR 5배는 가능하지 않겠냐 하면서 그 나온 게 이제 PBR 5배 밸류거든요. PBR 1배가 67만 원 정도 되니까 그 얘기가 났던 것이고요. 그냥 홀딩스 잠깐 살펴보면은 2030년도에 2차전 소재 매출에 대해서는 이제 기존의 41조에서 62조로 늘렸고, 아까 양극재 100만 톤, 음극재 37만 톤, 이거 리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리튬이 기존의 30만 톤에서 42만 3천 톤으로 늘렸고요. 니켈 24만 톤, 리사이클링은 7만 톤 그대로고. 이게 그만큼 자신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다만 좀 보수적인 것 같습니다. 키로당 30달러로 계산했거든요. 톤당 3만 달러. 원래는 그 전에 포스코 홀딩스가 1분기 때 IR 때는 2025년도 이후에
리튬 가격을 뭐 평년 40에서 50달러 정도로 봤는데 그거보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얘기했고 포스코 퓨처엠도 사실은 저 캐파에 비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좀 매출을 잡았어요. 이건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쨌든 너무 크게 잡게 되면 달성 못하면 또 그렇기 때문에 좀 대체로 이런 가이던스를 준 게 좀 보수적인 거 있습니다. 따져보면 되게 판가 이런 것도 보수적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가이던스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은 사실 회사에서 가이던스 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기대가 많은데 그 이유가 보면은 이제 여기 투자를 다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바뀐다는 거죠. 3년간 이쪽에 집중적으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2026년까지 집중적으로 3년간 하는 거고 그 일은 줄어들고 이게 규모의 경제가 달성돼서 2차전지 소재만 2030년대 62조 이상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이제 2차전지 소재 쪽에 그 투자 비중이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올해부터. 그럼 그쪽에 투자가 많아지면 매출 비율이 올라가고 이게 달성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PBR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잡는 절대 기준이 되기는 어렵지만은 비교 대상은 분명히 되거든요. 이 밸류체는 똑같이 에코프로 걸 따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밸류를 비교했을 때 2차전지 소재 기업을 완벽하게 변화하게 된다면은 그 정도 절반을 줄 수 않겠냐. 의 컨셉인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기대가 많은 건 이 리튬 사업이에요. 여기 보면 폐배터리를 통해서 9월 때부터 탄산 리튬이 생산이 되고 그럼 동사는 LFP 배터리에서도 이걸 파쇄해서 리튬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국내 그 세계 최초로 극저온 파쇄 공법에 의해서 LFP 배터리에서 리튬을 추출할 수 있고요. 폐배터리 시장이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2030년도 가서는 이 포스코홀딩스가 폐배터리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리튬으로 보지만 그리고 또 일단 이건 9월로 돼 있는데 10월 달에 그 광양 수산화 리튬 공장 완공되거든요. 이게 이제 마진이 50에서 60% 정도 되고 리튬 그 공장이 내년 2월 달에 이게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이게 한 8, 90% 정도 EBITDA 마진이 나오는데 한 80%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런 마진인 사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그 점토 리튬이라 해가지고 그 전에 이런 이제 비전통 점토에서 리튬을 생산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한 40% 정도 나와서 이 리튬 사업 평균 영업이익률 한 70% 정도 얘기가 나와서 투자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실제로 갔다 오신 그 여기 관계자 그 임직원들은 다 이거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 보고서 이게 진짜구나라고 다 느꼈다는 그런 후문이 좀 있었고 그거 외에도 뭐 지금 뭐 리튬이라든가 보면은 폐배터리 사업 뭐 그 철강 사업도 다 그 철강 사업이랑 기본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서 이제 2차전 소재까지 밸류를 주게 되면은 단순하게 이제 이걸 실적 베이스로 하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철강 밸류 이제 연간 뭐 한 5조 나오니까 뭐 영업이익 배에서 8배 줘서 그거 기본 40조 깔고 나서 그 위에 얹으는 방식을 저도 그렇게 썼는데 이제 좀 더 간명하게 그냥 지금은 이제 PBR 한 배까지 기본 갈 수 있다고 해서 67만 원 목표가를 전에 한번 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이제 2차전지 소재기를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에코프로의 한 절반 정도의 밸류는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은 홀딩스를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좀 길게 보시면서 아마 내년도에 아마 이쪽으로 자금은 상당히 많이 몰릴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하실 때 이제 이런 일정에 맞춰서 준공 일정들 다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번에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대로 계속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2차전지 주식들을 계속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2차전지 주식을 들어가는 것 쪽에서는 주로 이제 리튬이라든가 양극재 기업들 위주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부주도 지금 괜찮은데 일단은 많이들 보시는 게 이제 에코프로라든가 포스코 그룹주 이런 쪽을 많이 보시니까 그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투자하신 분들이 뭐 2025년까지는 들고 갈 마음으로 투자를 처음 시작하셨을 건데 그때까지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특히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북미 시장이 중점인데 그 북미 시장에 지금 보면 LG 에너솔루션, SK이온, 삼성 SDI가 총 17곳에서 지금 그 배터리 공장을 가동하거나 가동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총 615.5기가와트씩 총 17개 정도 지금 예정이 있는데 일정들을 보면은 거의 다 2024년도 이후 2025년도에 가동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배터리 기업들의 성장의 그 기울기가 2025년도부터 급성장을 좀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여기 이 SK온, 뭐 LG 에너솔루션, 삼성 SDI 공장 일정들이 2025년도가 많거든요. 북미 공장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완성차 기업들의 이제 완성차 출하 시점들인데
그 전기차죠, 전기차. 신차 출하 일정들이 2024년도, 2025년도가 많아요. 그럼 2024년, 2025년도에 전기차들이 대량으로 신차가 쏟아지고, 배터리도 그때 대량으로 쏟아지고, 그럼 양극재 기업들 당연히 실적이 제일 급격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그리고 아까도 보면 캐파 보실까요? 여기 에코프로 BM의 캐파가 확실히 2025년도에 캐파가 보면 2024년, 25년도 올라가잖아요. 많이 갑자기 40만 톤까지 확 올라가고 성장률이야 뭐 올해가 더 좋지만은 40%대 성장률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025년도 가면서부터 조금씩 이제 캐파 성장률이 좀 둔화가 좀 나타나긴 하는데 2025년부터 갑자기 40만 톤 이상 확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까 배터리 기업들도 2025년도, 완성차도 2025년도에 성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봐야죠. 이때까지는 적어도 그거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다시 정리해놨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배터리 기업들이 가동이 2025년도에 가동이 몰려 있고, 그리고 완성차 기업들의 전기차 신차 계획도 알 수 있듯이 2025년도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때까지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노이즈가 많더라도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파라소닉의 현 생산 능력이 미 지역에서 50기가와트시인데 미국 네바다주와 캔자스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은 80기가와트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계획은 2030년까지 200기가와트시까지 확대 계획인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계획이고 지금 확정된 거는 80기가와트시고요. 아까 제가 요거 계산한 게 배터리 3사가 615.5기가와트시가 지금 확정이 돼 있거든요. 이게 2027년 전까지.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뭐 엔솔 같은 경우에는 포함해서 2025년까지 540기가와트시까지 목표했는데 이건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인 거라서 빼더라도 지금 SK온이 북미 지역에 지금 포드, 현대차 합작 법인 짓고 또 단독 공장 방식으로 해서 최소 이제 220기가와트치 생산 능력을 갖출 계획이라 하고 있거든요. 요거까지 그냥 뺄게요. 그냥 빼고 아까 배터리 3사까지만 다 합쳐도 지금 파라소닉이랑 국내 배터리 3사 2027년까지 최소 87%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소닉 13%. 그러면은 이제 고션일 그 중국 기업으로 보기도 좀 그렇긴 한데 그걸 포함해서 어찌어찌 우회해서 중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을 한다 하더라도 파라소닉보다 적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서 많이 줘서 만 7% 이거 떼주면 80% 이상은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독과점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전 세계에서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80% 이상 장악하는 시장이 없고요. 그리고 50%만 장악해도 엄청난 거거든요. 미국 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픽업 트럭이라든가 SUV도 진짜 크거든요. 배터리 많이 들어가고. 또 ESS 시장도 거의 크고.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오늘 하나증권에서 50% 이상은 점유할 거라 얘기는 하지만은 그래서 70-80% 점유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캐파 계획만 봐도 명확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는 계속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노이즈도 견뎌 나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장을 다 누려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다시는 없는 기회니까. 그래서 이제 적어도 장기 투자를 마음 먹으셨으면은 2025년까지는 최소 한번 가보시는 전략이 낫다.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수혜되는, 아까 말씀드린 주로 양극재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리튬이라든가 뭐 배터리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에코프로 그룹주의 약간 질주가 이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는 어떤 종목에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4분기와 2024년도에는 어떤 2차 전지 종목이 유망하다고 보시나요? 지금은 종목을 갈아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존 포트를 그냥 유지하셔야죠. 지금 많이 투자 풀 같은 경우가 그 2차 전지 쪽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리튬 관련 종목도 두 종목밖에 없지 않습니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가 됐고, 그리고 양극재 대표 종목들 이제 뭐 에코프로비, 포스코홀딩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기업이 될 거고요.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LG화학그룹 좀 보시는데 그쪽은 약간 지금 화학업황에 섞여 있다 보니까 좀 부진한데 그것도 먼저가 올라가겠죠. 그런 쪽도 괜찮고. 뭐 첨가제 쪽 사업하는 에코프로 H, 뭐 나노 신소재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장비주 쪽은 아마 3, 4분기 좋을 거니까 지금은 장비지가 좀 더 탄력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이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핵심은 대장주는 이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인데 아마 내년에는 포스코홀딩스 쪽으로 많이 이제 지금 자금 이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약간 수주 얘기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키는 포스코 퓨처엠 이후로 지금 대규모 수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에코프로 BM의 수주를 기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 그 하나증권 투자 리포트의 내용이 대규모 양극재 수주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럴 경우에는 주가 반등 모멘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거 좀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에코프로 비엔과 엔솔 간의 양극재 협력 얘기가 뉴스가 이제 아주경제에서 나왔던 거라서 그 뉴스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포스코홀딩스가 내년에 가장 주도주가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 대부분 2차전에 투자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이 리튬 사업이고요. 리튬 산업의 상업 생산 원년이 올해부터고 2025년도에 에비타 마진 3조에 2028년도에 이제 그 10조까지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2030년도에 리튬만 42만 3천 톤 달성하겠다. 글로벌 탑3에 도달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고요. 근데 이 매출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매출을 2차전 소재만 그 62조, 2003년에 65조에 에비타 마진 2030년도에 15조 하겠다는데, 이거를 이제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지. 왜 포스코홀딩스를 내년도에 주조주로 보냐면, 포스코홀딩스 내년 꼭 반대 투자하셔야 돼요. 2차전 투자하는 분들은. 다른 거보다도 일단 얘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다 떠나서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 마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산 리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 60%, 그리고 염호 리튬 8, 90%, 그리고 요 이제 점토 리튬 같은 경우는 40% 되기 때문에 이런 높은 마진율을 가진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리튬 사업에 얘는 직접 염호와 광산을 다 가진 기업은 포스코홀딩스밖에 없어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무조건 투자를 얘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안 하시더라도 이것만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에코프로 안 하시더라도 포스코홀딩스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고,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대한 요 준공 요 일정이 있거든요. 요 이벤트마다 확인하면서 비중 더 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준공 잘 제대로 됐는지 확인되고 되면 더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조정 시에 뭐 매수 전략은 계속 유지하고요. 장비 쪽은 어쨌든 간에 한 2025년도 이후부터 피크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25년까지는 괜찮은데, 올해 지금 3분기 하반기에 지금 수주 잔고가 특징들을 보면은 2분기까지 사상 최대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최대 실적, 하반기에 대규모 수주 모멘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비주들이 더 세요. 주가 흐름이.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좋게 보는 기업들은 이제 뭐 PNT라든가 뭐 하나기술, 윤성 FNC 그런 기업들이 괜찮고, 밸류 싼 게 이제 엠플러스라든가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장비 쪽에서도 지금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작년에 받은 수주가 올해 매출 인식이 되면서 최대 실적 나오고, 또 수주 잔고도 사상 최대를 찍고, 하반기 추가적으로 대규모 수주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은 장비주들도 지금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탑픽은 계속 이제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요 양극재 지주사가 여전히 탑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첨가제 기업들, 나노진소재라든가 에코프로 HN 같은 첨가제 기업들, 장비주들까지 괜찮다. 그리고 좀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배터리 기업도 좋은데 개인적으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LG 엔솔이라든가 LG화 이런 쪽 선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도 뭐 장기로 보면 나쁘지 않은데 우선순위는 더 뒤에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지금 캐파 기준이 다 요 프리미엄급입니다. 코발트 프리라든가 아니면 엔트리급, 소듐이라든가 LFP 쪽은 다 빠진 거예요. 71만 톤의 추가적인 거는 캐파는 더 아마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요. 엔솔 계약이 된다 그러면은 아마 또 추가적인 그 증설은 또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보면은 이 LFP 배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양산안이 착공되어 있죠. 2025년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에코프로 BM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그 하이니켈 양극재 말고도 다른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회사에서 가이던스 자체가 이제 2027년도에 71만 톤, 그리고 이제 60만 톤을 판매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제 매출 30조 얘기한 겁니다. 톤당 5천만 원 잡아가지고. 60만 톤 판매되니까 5, 6, 30조. 이렇게 좀 가이던스를 작년에 줬고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에 공식 발표된 캐파 기준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게 맞겠고요. 퓨처엠이 2030년도에 100만 톤 하니까 에코프로 비온도 추측해서 100만 톤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공식 발표된 거 위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에코프로의 최문영 CLS 부장이 여기 이제 양극재 생산 2027년도 71만 톤 매출 30조 목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보겠고요. 전에는 제가 한 거 있는데 좀 수정을 했고, 요 그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 상승한 만큼 반영이 됐다. 올해 작년에 올라가지 못한 만큼 이제 반영됐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영업이익이 230.93% 증가했거든요. 그럼 3배가 넘게 올랐잖아요. 근데 주가가 빠졌다고요. 그러면 그만큼 올라가야 되겠죠. 그 정도 가격이 대략 30만 원 정도 됩니다. 주가로서.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32만 정도 갔을 때 그 정도 위치가 대략 이제 작년 실적 성적만큼 반영된 위치고요. 그거를 영업이익 배수로 환산하면 80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30만 원 자리가 작년 실적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80배 밸류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사는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밸류를 좀 할인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영업이익 배수. 저는 퍼보다는 영업 POR을 쓰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퍼를 쓰게 되면은
그 단기 수익 같은 경우에 일회성 비용에 의해서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영향을 덜 받는 POR을 쓰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배수는 80에서 매년 10% 정도, 10배 정도 감안하는 형태로 썼고, 그리고 아까 제가 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도에 그 시가총액 100조 받은 게 영업이익 배수 29배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2027년도에 에코프로 BM 요거 30배 받는 게 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포스코 퓨처엠은 3조 4천억의 영업이익을 100조로 보면은 그게 2030년도인데 그게 29배 밸류인데 프리미엄을 받았다 쳐더라도 에코프로 BM이 2027년도에 30배까지 주는 거는 우리가 전혀 오히려 더 적게 준 거죠. 사실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캐파가 이제 12만 5천 톤이었고요. 올해 19만 톤, 내년에 28만 톤, 2025년도에 40만 톤, 2026년도에 55만 톤, 2027년도에 70만 톤인데 요거를 이제 양극재 판가는 이제 톤당 5천만 원을 했지만은 매출은 올해 그냥 9조 정도 컨셉 잡아놨고요. 여기 이제 가동률 90%를 가정해가지고 매출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100%로 안 하고 90%로 가정한 매출과 영업이익은 내년에 7%, 2025년 이후는 8%를 잡아놨고 포스코 퓨처엠과 비슷하게 좀 잡았고요. 이 영업이익 성장률이 이제 올해 41%, 내년에 63%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3년 평균을 잡아놓고 하니까 지난주 금일자 주가 기준으로 1.16 정도. POG로는 0.96이지만은 보통 영업이익보다 단기 수익이 한 20% 정도 적잖아요, 보통은.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보면은 1.16이니까 아직 싼 거죠, 에코프로 BM은 현재 구간은. 근데 다만 주가는 지금 실적에 따라가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니까 눌리는 구정이 있고 수출 데이터가 다시 회복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4분기 때 보통 성수기라서 수출이 많이 되니까 4분기 때 주가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통계적으로 주가 바닥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실적 기준으로는 대략 한 35만 원 정도가 일단 적정 주가고요. 내년 실적 기준으로 50만 원, 그리고 2025년 기준으로 68만 원, 2026년 기준으로 75만 원 정도, 그리고 이제 2027년도는 80만 원 정도니까 80만 원 정도면 대략 시가총액 85조 정도 되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좀 높은 상황인데 요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 밸류에 준해서 한번 맞춰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0만 원도 깨진 상황인데 80만 원 정도까지는 좀 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이게 지금 수직 계열화가 되다 보니까 자회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 계산할 때 이제 뭐 에코프로 BM에 대한 지분율에 대한 사업 가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에코프로 HN, AP, CNG 등에 대한 사업 가치를 다 합한 게 이제 에코프로의 이제 적정 시가총액이 되는데 전에 그래서 이거 다 계산을 해봤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그 편차가 좀 심하게 발생해가지고 좀 기본적으로 에코프로가 영업이익이 더 높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주사 할인율에 대해서도 순수 지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50%막 이런 건 좀 과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업 지주사기 때문에 그러면 비상장 자회사들을 M&A 할 수도 있고 IPO를 통해서 주가를 더 부양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오늘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상장한다고 하니까 두산 급등하잖아요. 20% 넘게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상장 자회사가 상장하는 거는 주가 호재죠. 당연히 호재, 주가가 급등하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업부를 분할해서 상장하는 게 욕을 먹은 거긴 하지만 그때도 보면 LG화학이 100만 원 넘었었어요. 상장 전까지. 대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회사들의 상장이 결국에는 그 전까지는 대안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또 지분법도 올라가고, 그리고 보통 비상장 자회사 밸류 계산할 때 장부가를 많이 계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장하면 오히려 밸류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삼성증권에서 에코프로 밸류 계산할 때 비상장 자회사들 전부 다 장부가로 계산하면서 목표가 낮았던 건데, 상장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21년 대비해서 2022년도에 실적 쫙 올라갔죠. 이게 이제 매출이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2021년 대비 2022년도에 한 7배 정도 올랐는데, 딱 그거 반영된 여기까지 80만 원까지가 그거만큼 반영된 거고요. 그리고 이상 되는 것들은 이제 2021년 대비해서 올해, 아니면은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정도 실적 올라가는 정도가 반영된 건데, 연초만 해도 에코프로가 영업이익 컨센이 1조가 넘었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줄어들어서, 그래서 아마 실적 컨센이 하향되는 만큼 지금 일단은 조정을 결과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의 기울기만큼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2021년 대비해서 대략 11배 정도, 11배, 12배 정도 올라가는 자리가 지금 120만 원 라인 차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실적의 기울기만큼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지, 이거를 밸류를 뭐 2030년까지 땡겨온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꾸 이제 좀 너무 많이 올라간 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적이 상승한 만큼 주가가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이제 뭐, 그러니까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 올라간 거를 문제 있다고 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적이 기울기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전지 공매도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포스코 그룹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공매도 현황은 어떠한가요? 네, 뭐 2차전지 쪽에서 공매도 4인바,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피체엠은 2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뭐 정유재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9월 6일자 기준으로 에코프로의 공매도 잔고는 한 1조 6천억 정도 되고, 에코프로 BM 9천억, 포스코홀딩스 1조, 포스코피체엠은 8천억이 좀 넘는 규모고요. 이게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을 보면은 에코프로가 정말 많습니다.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모건 스탠리, UBS, 그리고 JP모건 이렇게 있고요. 에코프로 BM은 공교롭게도 골드만삭스, UBS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UBS가 좀 문제예요. UBS가 8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에코프로에다가 대규모 공매도를 쳤는데 이게 좀 의도가 많이 있다고 얘기 나왔고, 그리고 다른 채널에서 나온 얘기가 지금 뭐 하나 UBS 자산운용과 연관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놓이긴 있는데 그건 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문제인데, 어쨌든 UBS가 새로운 강력한 공매도 세력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게 지금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의 좀 팩트고요. 포스코홀딩스는 JP모건이 주로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습니다. 이게 이제 14일 이내 주가 떨어진다고 했던 거기고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은 지금 대량 보유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면은 이제 그 2차 전지 공매도 전쟁, 2차 숏스퀴즈 가능성이 있냐나 많이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에코프로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2조 정도 샀다. 순매수를 했고, 근데 이게 멈췄습니다. 이제 매수 양이 지금. 보면 거래가 멈췄어요. 매수도 매도도 별로 없는 상황. 그냥 쉬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다만 공매도만 많이 늘어났고요. 공매도 물량의 대부분을 지금 장기스 외국인 자금들이 흡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수가 줄어가지고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 2차 숏퀴즈가 나오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MSCI 자금은 패시브 자금 일단 들어왔으니까 이를 추정하는 액티브 자금들이 들어와야 되겠고, 9월 15일 종가 기준 들어오는 그 FTSE 신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일단 저점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요. 한번 상방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주가가 계속 튀기 때문에 에코프로처럼 이런 시가적인 큰 종목은 개인들이 절대로 옮길 수 없어요. 5월, 6월부터 개인들은 한 4월 이후구나. 그때부터 2조 이상을 팔았고요. 올린 건 다 외인들이 샀기 때문에 에코프로는 그 주 매수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장기성 자금을 가진 외국인이고, 여기에 반대로 이제 그 숏을 치는 외국인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수급이 엉켜져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엄청 많은데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은 매수매가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서로 수급이 맞붙어 있는 거고, 지금은 이런 장기성 매수 자금이 매수를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지금 관망이에요, 관망. 그래서 주가 빠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나중에 올라갈 때 거래량이 힐리면서 급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버텨야 됩니다. 에코프로를 비롯해 2차 전지 종목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정말 목이 칼에 들어와도 그냥 버틸 구간이다라고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MSCI 지수 편입된 종목들이 향후에는 뭐 그 에코프로 BM도 있지만 좀 빠졌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지금 급감을 하고 있어요. 급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주 매수 세력이 쉬고 있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매도 세력이 어디까지 공매도를 치는지를 지금 주 매수 세력이 좀 관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움직임이 다시 이제 외국계들이 다시 매수가 들어가는 것들은 아마도 FTS 지수 편입 시점으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최근에는 거의 국민주급으로 올라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2차 전지 주가가 급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급락 후에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급락까지는 지금은 아니고, 어쨌든 뭐 얘가 자체가 변동성이 있으니까 일단은 7월 26일까지는 이제 시장에 이제 숏스퀴즈 한번 터졌고요. 뭐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 에코프로 BM 요 네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7월 26일까지는 주로 연극 자금에 의한 숏스퀴즈가 한번 발생을 했고, 그 이후에 고점 찍은 이후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의 총 공격이 일단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MSCI 8월 31일 총 편입을 앞두고 나서 사실 외국인들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종가에 이제 그 UBS를 포함한 또 다시 그 거의 9천억에 달하는, 아마 UBS에서만 한 7천억 정도 종가의 공매도를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단기로 올라왔다 보니까 오버슈팅에 따른 차익 매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대주주 양도세의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에코프로를 주로 매도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에코프로를 매도해서 내년에 그 주도주가 포스코홀딩스라는 홍보가 많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미리 좀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10월 달에 그 광산 리튬이 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따른 선취매를 좀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 전반적으로 노이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LFP 관한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진짜와 가짜 섞여서 이렇게 내용들이 많이 있었고,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실적이에요. 그 3분기에 그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둔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조정이 좀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고,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이따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또 이제 중국 기업들의 그 IRA법을 우회한 미국 진출 우려도 좀 있었는데, 이것도 다시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8월 달은 테마 장세입니다. 테마주 장세.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라든가 뭐 맥신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성장주라 볼 수 있는 의료 AI라든가 로봇주도 성장주긴 한데 아직까지는 좀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약간 테마성인 거는 그거 맞겠다라고 봐서 그런 이제 테마주 장세가 8월 달에 이어졌고,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게 9월까지도 초까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주가 또 많이 빠지면 어떻게 된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비관 논조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그 비관 논조가 증가하는 그런 이슈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엄청난 호재가 있는데, 그 FTSE 글로벌 지수에 3개나 편입이 됐거든요. 올 월드 지수, 멀티네이셔널, 그 샤리아 지수 3개 편입됐는데, 여기 대해서도 아무도 언급하는 애널리스트가 없고 증권사가 없고 뉴스도 이걸 타이틀로 단 뉴스가 없습니다. 이게 3개 한 번에 편입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좀 아마 에코프로 처음이 아닌가 싶고,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운용 규모가 뭐 3,900조가 넘는 그런 FTSE 지수에 3개나 편입이 되었는데 언급이 없다는 건 좀 아이러니하고요. 지난 6월 달에도 ET100과 ET50 편입될 때도 편입 당일날까지 아무도 언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똑같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존에는 ET100과 ET50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지수, 그러니까 환경 관련 매출이 50% 넘어갈 경우에 편입이 되는 건데, 이거는 전체 산업 포함한 게 그 올 월드 지수고요. 그리고 샤리아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종교법 위배되지 않으면서 재무 건전성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샤리아 지수에 편입이 된 거고, 멀티네이셔널은 그 해당 기업이 본인이 속한 그 대륙 밖에서 전체 이윤의 30%를 넘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이고 재무 건전성도 좋고 뭐 수출도 잘하는 기업, 이렇게 좀 병시가 되는 게 이번 FTSE 지수 편입의 의미라 볼 수 있겠고, 특이한 거는 이제 그 스몰캡에서 라지캡으로 2단계 바로 튀어가기 때문에, 이 라지캡으로 가게 되게 되면은 유입자금이 좀 클 수 있습니다. 대략 뭐 1조 가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MSCI 같은 그런 자금의 유입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15일 종가 편입이 되고, 실제 편입은 이제 9월 18일 날 지수가 적용이 되는데, 아마 이게 지금 아까 UBS가 이제 에코프로에 대한 공매도를 좀 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스위스 자금이거든요. 스위스 계기 때문에. 그럼 FTS 지수 편입된 종목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UBS 같은 경우도 공매를 쳤지만은 다시 매수로 돌아갈 사람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에코프로는 지금 개인들에 의해서 올라온 종목이 아니고요. 5월부터는 외국인들에 의해서 올라왔고, 개인들은 5월 31일부터 최근까지 2조 이상 팔았고, 최근에 올라와서 매수는 대부분 가담은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다 샀고, 기간은 1,000억밖에 안 샀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쭉 사고 장기성 자금 들어왔는데, 8월 30일에 종가에 이제 9,000억 정도를 공매도를 친 거를 사실 그 MSCI 패시브 자금을 그걸 다 받은 셈이 됐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그 매수세들이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왔으면은 다시 이제 향후에 장기성 이제 액티브 자금들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이 매수를 딱 쉬었습니다, 지금 공매도는 계속 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매수했던 자금들이 지금 매수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팔지도 않고 멈추다 보니까 거래량이 급감을 하는 거죠. 거래량은 급감하는데 주가만 빠지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그 FTS 글로벌 지수 편입되면서 에코프로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라지캡에 들어가면서 두 개 같이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아까 멀티네이셔널 아모레지와 에코프로 들어갔고, 그런 상태고요. 그 샤리아 지수 같은 경우도 그 에코프로랑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LFP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뭐 CATL에 대한 기술력에 대한 얘기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CATL 같은 경우에는 주력이 NCM이라는 걸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거예요. LFP가 아니다. 최근에 7월 달에 유럽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LFP 비중이 6.2%거든요. 나머지가 다 NCM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지금 LFP 침투율은 뭐 2, 3%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주력이라고 얘기했던 CATL 같은 경우도 한 6.2%밖에 수출이 안 되는 상황이고, 대부분 NCM이고 한 30% 정도가 NCM 811 정도고요. 이 NCM 811 같은 경우는 사실 SK온이 2018년도에 이미 개발을 한 거고, 그 CATL이 2020년도에 상용화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2년에서 3년 정도 차이가 나고, 특히 이제 그 CATL이
NCM81 같은 경우에는 2020년과 2021년도에 불이 많이 났어요. 이게 되게. 그래서 사업을 정리해 많이 아마 있었는데 그랬고, 지금 SK온 같은 경우가 이번에 보면은 그 GM의 얼티엄 셀에 들어가는 게 이제 SK온의 NCM 9반반이거든요.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상용화 됐기 때문에 지금 시애틀 같은 경우는 NCM 9반반 자체는 아예 그냥 따라가지 못하고, 그리고 대략 NCM 같은 경우도 지금 기술 개발 연도를 봤을 때는 한 3년 이상의 지금 NCM 쪽에서는 기술 격차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시애틀이 9반반 아예 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뭐 다른 배터리로 뭐 옛날에 소듐이라든가 나트륨 배터리 얘기했었고, 옛날에 기린 배터리부터 해가지고 뭔가 자꾸 뭔가 다른 거로 이게 더 기술력 우수하다 우기지만은 그게 지금 기술력 못 쫓아오는 상황인데, 다만 이제 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이 공통적인 게 지금 배터리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점유율을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LFP 배터리라도 지금 써서 그거를 이제 저가형 차량, 그 엔트리 차량에는 LFP 배터리를 적용해서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들을 지금 쓰고 있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그런 이제 수요의 필요성을 느껴서,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뭐 개발할 필요 없다고 봤는데 지금은 뭐 에코프로 BM을 포함한 포스코 퓨처, LNF 다 LFP 배터리 양극시 다 개발을 하고, 에코프로 BM은 개발 완료해서 지금 양산 라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NCM 그 배터리들이 전부 다 이제 국내산 양극재를 쓰는. 그렇죠. 예, 국내는 그렇고 80% 이상의 니켈이 함유된 하이니켈 쪽에서는 대부분 다 국내 양극재 기업들 걸 쓴다고 볼 수 있겠고, 처음에 말씀 물으셨던 게 이제 LFP 배터리 채택이 많이 증가해서 이게 국내 양극재 기업들이 영향이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그 표로 저도 한번 가져와 봤고요. 언론에서 10가지 정도 이제 유진투자증권의 내용을 가지고서 표를 정리했는데, 그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마스터 플랜 3를 통해서 LFP 배터리 확대 채용, 요 얘기가 뭐냐면은 테슬라 자체가 중국 의존도가 높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점유율을 지금 높이려고 배터리를 모자라드니까 지금 본인의 원통형 배터리 개발은 지금 상용화 늦고 있고 하는 상황에서 점유율 확대를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GM 같은 경우가 여기 그 LFP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미트라켄에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요게 그겁니다. 사실 이거 얼텀7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GM이랑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법인인 그 얼텀 셀즈 배터리 생산에 여기 활용이 됩니다. 이게 중국이 아니고요. 그 엔소리 수행 거예요, 사실은 이건요. 그리고 또 포드가 이제 LFP 배터리 지금 F150 라이트닝에도 채택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뉴스 잘 찾아보면 이제 세부 설명드리지만 SK온 쪽에 탑재 예정이고요. 그리고 또 BMW 저가형 모델의 LFP 채택 예정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요 그 뉴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저가형에 LFP 넣는다는 거고, 고가형은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들어갑니다. 이게. 그리고 폭스바겐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40%에 달하다 보니까 그 LFP 배터리를 좀 많이 쓰는 것 같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이라든가 중국 업체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배터리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중국 거를 많이 의존을 하고, 국내 특히 내수 거를 많이 쓰게 되겠고요. KG 모빌리티가 아마 BYD 거 쓰고 있는데 여긴 대안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배터리 확보 안 되니까. 그리고 토요타 같은 경우가 이제 2026에서 2027년도 LFP 배터리 사용 예정, 이게 기사로 문구 한 줄 딱 있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세부 내용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냥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벤츠 같은 경우는 EQA랑 EQB 시리즈의 LFP 배터리 채택한다 뭐 여기 있는데, 이전에 그 EQ 요 시리즈에 그 시애틀 거 썼다가 뭐 대규모 프로모션 막 할인해 5천만 원 할인이고 막 이랬거든요. 잘 안 팔려서. 국내도 마찬가지고 1,000만 원 할인해주고 막 이랬는데, 벤츠가 원래 할인 잘 안 해주는데 이게 할인하는 정도 보면은 지금 벤츠한테 딱 좋은 건 아닌데, 이런 이유가 벤츠가 중국 매출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 정도 되니까 이 독일 기업들이 중국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좀 안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영향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은 아까 이제 그 GM이 미국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이게 그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법인이 그 얼티엄 셀즈에 활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사 내거든요. 이게 이제 비즈니스 포스트 기사인데 8월 17자 기사입니다. 기사 갖고 온 게 보면 GM과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법인 얼티엄 셀즈 배터리 생산에 활용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여기서 만든 게 이제 LMFMP라 해서 이게 망간이 들어간 거예요. 기존 LFP 배터리에 망간을 추가한. 요게 지금 중국 그 시애틀이 만들겠다는 그런 같은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 망간이 들어간 게 그렇게 되면 비용이 더 올라가거든요. 사실은 이게 개발하는 게 원래 다 그냥 일적도 할 수 있었는데 좀 상업용 가치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 안 했던 것 뿐인데, 중국도 해서 뭐
우리나라도 할 수 있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당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요 아까 그 포드 그 F150 라이트닝과 그 마2에 그 LFP 배터리 들어간다고 하는데 요게 지금 SK 온거 들어가는 겁니다. SK 온거 들어가는데 여기 그 M2데이 기사가 있는데요. 5월 16일자 기사에 보면은 포드가 SK가 공급하는 F150 라이트닝과 머스탱 마하2 요게 LFP 배터리 추가한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 내용 보면은 실제로 이건 다 그 SK 온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하는 이유가 F150이 되게 잘 팔려요. 주문이 폭주하다 보니까 기존 배터리로는 이게 이제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비도 2배 이상 늘리고 원래 판매했던 것보다 그 2021년도에 5만 대 했던 게 2022년도에 20만 대 이상으로 생산량 늘리고 이게 되게 잘 팔렸기 때문에 그러면 배터리도 기존보다 더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모자르니까 이제 그 라이트닝 모델에는 이제 그 LFP 배터리를 쓰는데 그게 이제 지난 인터배터리에서 SK온이 발표했던 그 파우치형 LFP 배터리 그거 쓰는 거거든요. 결국엔 중국산이 아니고 그냥 국내. 네, 그래서 그 나왔던 LFP 배터리 채택되는 것들이 좀 나온 내용 중에 보면은 그게 국내 배터리 업체들한테도 수혜가 있는 게 있는 것이고, 요게 앞서 말씀드린 양극재를 주로 납품하는 게 이제 에코프로 BM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존의 3원계만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LFP도 같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3원계 배터리들이 그 배터리 업체, 국내 업체들이 인설이 다 끝나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미국과 중국, 그 유럽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제 LFP 배터리를 좀 어느 정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배터리가 넘쳐나는 거는 LFP 그게 중국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단거리 보드 버전에는 이제 포드라든가 테슬라 마찬가지로 LFP 배터리를 쓰고 장거리 버전에는 이제 3원기 배터리 쪽으로 늘려나간다라는 계획이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포드 말고도 다른 자동차 업체에도 LFP 배터리 공급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LG 엔솔도 요거 LFP 배터리 상용화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보면은 요 BMW거든요. BMW가 아까 저가형 그 뉴클래스 모델에는 LFP 배터리 장착하겠다고 하는데, 요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SDI의 원통 배터리를 쓰게 될 거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 장거리용은 3원계, 단거리용은 이제 LFP 배터리를 쓰는 모델이 그 BMW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삼성 SDI가 요 그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 뉴클래스의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데, 요게 이제 삼성 SDI고, 이게 이제 같이 이제 그 헝가리 데브렌체에 배터리 공장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랑 미국 인디아나주 뉴칼라이에 위치한 지행가의 합작 공장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생산 예정이라서, 이게 이제 삼성 SDI의 그 46파이 그 배터리라고 하거든요. 요게 이제 그 BMW라든가 이렇게 이제 GM에도 앞으로 좀 들어갈 거라서, 업체들이 LFP 배터리만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컨셉이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저가형에는 LFP 배터리를 쓰고 또 고가형 차량에는 이제 3원계를 쓰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다만 독일 기업들 같은 경우가 중국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그 판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지난 9월 4일자 글로벌 이코노믹의 그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 SDI 초격차 기술 뽐내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이 있는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성 SDI가 그 새로운 폼팩터, 소재랑 폼팩터를 도입한 배터리를 쭉 공개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했는데, 요게 들어간 게 코발트 프리, 그 니켈, 망간, 산화물 요거만 들어간 NMX죠. NMX. 여기 보면 코발트가 안 들어간 거예요. 요거 배터리를 얘기했고, 아까 리튬, 망간, 인산철엔 LMFP 요거. 그러니까 기존 LFP에서 망간을 추가한 것들을 채용한 배터리를 얘기를 했고요. 주로 이제 보급형 그 전기차 시장을 위해 타겟팅을 한 그런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고, 준지형 스포티지라든가 아니면 경차, 소형 SUV까지 이런 쪽에 타겟팅 맡은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하이엔드급 제품뿐만 아니라 이런 중저가형에 대한 배터리라든가 또 양극재 기업들 다 양극재도 다 개발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독일의 BMW랑 상당히 협력을 갖고 있고, GM과도 쪽에도 공급을 좀 하고 있어서 삼성 SDI 쪽은 지금 BMW라든가 GM 쪽이 되게 중요한 고객이라고 볼 수 있겠고, 스탈렌티스 이런 데도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2차 전지에 2년 또는 3년 장기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결국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런 주가 변동성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더 공부를 또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관련된 2차 전지를 우호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그래도 있으시니까
그런 분들이 영상이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잘 보시고 뉴스라든가 그리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뭐 같이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분한테는 좀 받으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사실 팩트 체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되니까 그 방법은 열심히 또 노력해서 공부하는 수밖에 없겠죠. 부장님한테 조언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더블링센스 계좌 개설하시고,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그 관리자로 지정하신 다음에 문의를 하시게 되면 뭐 최소 자산 이상 이관하시게 되면은 저한테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제공해 드릴 거고요. 거기서 이제 같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